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오늘 정책 이사회를 열고 3대 핵심 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씩 인하했습니다. 이번 통화정책 사이클에서의 금리 인하는 6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ECB의 통화정책은 시중은행이 ECB에 하루짜리 단기 금리를 맡길 때 적용하는 예금 금리가 중심이 되는데요. 오늘 결정으로 예금 금리는 연 3.25%, 기준금리는 3.45%, 한계 대출 금리는 3.65%까지 내려왔습니다. ECB는 통화정책 성명문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해 입수되는 경제 지표는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영국의 국채 수익률이 모든 구간에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영국의 9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했다는 지표가 확인되면서 영란은행이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라는 기대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4.068%로 전장 대비 10.14bp 급락하며 지난 6월 중순 이후 4개월여 만에 최대 1일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미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의 리사 샬렛 최고 투자 책임자는 연준의 9월 피벗에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번 금리 인하는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며 경제의 여러 부분은 금리 인하에 그다지 민감하지도 않고 상승 여력도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 내지 무착륙으로 가려면 기업의 실적이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베팅 사이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상승함에 따라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지난 9월 TV 토론 이후 약해졌지만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에 트럼프가 최대 주주인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급등 중이고 비트코인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가 제안한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달러화도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연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9월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9월의 소매 판매 지표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또 오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현재 미국 경제 견조하다는 것이 또 한 번 확인이 됐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소 줄어들면서 나스닥 선물은 발표와 동시에 또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는 매매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 오늘도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유럽연합 통계청은 유로존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확정치가 전년 대비 1.7%를 기록하며 속보치인 1.8% 대비 0.1%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나오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측치에 부합한 24만 1000건으로 이전치보다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9월의 소매 판매 지표를 공개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우려해온 시장은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것이 소비인 만큼 이번 소비 지표에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미국인들의 지난달 소비는 예상치를 상회한 7,144억 달러로 전월 대비 0.4% 증가했습니다. 더불어서 자동차와 부품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 역시 0.5%를 증가하며 예측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반면 9월의 산업 생산은 0.3% 감소하면서 시장 예상보다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 목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해외 스물개 왕자님, 해왕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해왕입니다. 네. 상당히 힘드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뭐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 관련해 갖고 금융 투자에서 굉장히 미비한 상황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싹 한번 훑을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예요. 앞으로 2, 3개월에 대한 전망과 상황에 대한 예측 이거를 좀 확실히 오늘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좀 시원한 부분을 좀 긁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려운 부분을 또 시원하게 긁어주겠다, 시원한 방송을 예고해 주셨는데요. 항상 현재 시장에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지 그 선택과 집중을 잘 알려주시는 해왕 마스터님이신데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마스터님이 가지고 계신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터님과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는 것처럼 방송 중간중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소매 판매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국 경기가 견조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발표와 동시에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10시 8분경 2594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 관망하는 흐름이 나타나다가 개장 이후에는 가파르게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상승폭을 많이 축소를 시키면서 10시 36분경에는 2402선까지 떨어졌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는 0.48% 정도 상승한 244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이슈를 짚어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유럽 중앙은행 ECB가 통화 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발표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ECB는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서 또 한 번 이렇게 9월에 추가 인하를 단행한 바 있고 오늘도 또 단행을 한 것인데요. 정확하게 6월에 인하를 했고 7월에는 금리를 동결한 뒤 9월에 추가 인하를 단행한 바 있고 오늘 또 인하를 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ECB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가 또 많이 확산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유로존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기 둔화가 현재 심각하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당선될 경우 수입 관세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환시장에서는 1유로당 1달러 상당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먼저 짚어드릴까 하는데요. 자, 미국 증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AI 시스템 구동을 위해서 즉 막대한 데이터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원전 기업들과 손을 잡고 있다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은 현지 시간 16일 AWS가 버지니아주 유틸리티 기업 도미니언 에너지와 소형 모듈형 원자로 즉 SMR 개발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아마존은 탄소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버지니아주의 SMR을 개발, 건설해서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앞서서 MS와 구글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해서 원전 기업들과 협력에 나선 바 있는데요. 특히 미 거대 기업들은 소형 모듈 원자로 그러니까 SMR에 현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SMR은 대형 원전에 비해 규모가 작아 비용이 적게 들 뿐만이 아니라 사고 위험이 낮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유럽중앙은행 ECB가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금리 인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뭐 잘하고 있구나. 네, 네. 금리 인하 다 예측했던 것처럼 네. 뭐 인하를 했고.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가능성이라고 좀 측정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갑작스럽게 여기서 이제 인상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물가가 굉장히 안정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유로를 거래하시는 분들 그리고 원 달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특히 원 달러겠죠. 원 달러겠죠. 뭐 이제 유로 차트를 제가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굉장히 간단하게 좀 귀결을 시키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유로가 오를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이제 정답에 굉장히 저는 가깝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러실 수 있어요. 쟤 뭔 말하는 거야 지금? 응? 이 구간에서 그냥 박스피로 놓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냥 흔들어요. 이제 좀 있으면 다시 또 유로화가 오를 거예요. 달러는 떨어지고 그럼 원달러 떨어지겠죠? 조건이. 근데 왜 이러한 현상이 나오냐에 대한 근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미국과 유로가 동시에 금리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했죠. 20이 이제 달러에 영향을 미치는 건 유로화밖에 없어요. 유로화밖에. 유로화의 통화 정책을 같이 보면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향방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데 22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차선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 차선이 아니라. 같은 차선을 가고 있을 때는 두 중앙은행이 그러면은 이 통화가 박스피를 돌 수밖에 없어요. 형태가. 여기서 맴도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그러면은 최근 유로화가 떨어졌는데 급하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또 다시 1.12로 반등을 할 거예요. 그럼 언제가 제일 좋아요? 라고 했을 때 박스피 구간만 그냥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차트 분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박스피는 추세가 잡혔을 때 차트가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데 박스피 구간을 형성할 땐 차트에 대한 어떤 기법이 먹히질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황을 보는 이유가 단순히 그 이유 하나예요. 하나 예시로 좀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추세를 형성하거나 만들 때는 어떤 독자적인 행보가 이어져요. 만약에 금융위기가 와요. 여러분들 올해 금융위기가 옵니다 라고 했을 때 달러는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라고 했을 때 달러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그건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는. 왜요? 라고 했을 때 달러 인덱스에 대한 재정 정책 양이 유로보다 훨씬 많아서예요. 그때는 이제 비교 우위에 설 수 있거든요. 근데 금리에 대한 인하를 가지고 누가 더 우위에 섰다, 누가 더 많이 했다는 의미가 없어요. 같은 방향을 걷고 있고 같은 시속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차트가 단순하게 박스피로 돌게 돼 있어요. 그럼 당분간 ECB랑 중앙은행이 계속 금리를 내리고 단행을 하겠죠. 지속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추세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런 걸 기대할 수 있겠지만은 단순히 여기서 논다고 가정을 짓는 이유는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통화량에 대한 발행을 했을 때 이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 또 돈을 풀겠죠. 또 돈을 풀 거예요, 아마. 그 방식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은 그때 또 이제 어떤 추세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누가 얼마만큼에 대한 달러를 풀고 얼마만큼에 대한 유로를 푼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비교 우위가 될 때는. 근데 지금은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랠리 구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판단했을 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 좀 내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원 달러 볼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 자, 지금 달러 차트예요,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달러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자, 달러 차트도 최근에 이렇게 박스피로 돌고 있죠. 뭐 유로랑 반대니까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유로가 떨어지면 달러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원 달러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뭐 똑같죠?
예. 최근 달러가 오름세를 하니까 원달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걸 거예요. 아, 원달러가 또 1,400원을 찍었습니다. 1,380원을 찍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아, 나올 거예요, 분명히. 저는 확신을 해요. 매번 그래왔으니까. 뭔가 마치 위기인 거 마냥. 근데 단순히 박스피에 대한 달러 성향 때문에 또 갔다 또 내려옵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 이 랠리 구간이 단순해졌어요. 어떤 박스피에 대한 랠리 구간으로 판단을 해야지 원달러를 가지고 지금 증시가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라는 판단 구간은 내세우면 안 돼요. 간단하게. 요점 정리할게요. 자, ECB 금리 인하했습니다. 근데 미국도 합니다. 예,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같은 방향성 때문에 달러 차트가 단순 박스피를 돌 거예요. 예, 그러면은 원달러도 박스피를 돌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에 대한 걱정하지 말자. 예, 당분간은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 이 정도만 판단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근데 좀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굳이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궁금한 거는요. 네. 그렇게 달러 원 환율이 박스권 장세를 그린다고 했을 때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 사실 저는 증시가 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분간은. 당분간은 미증시요. 아니요, 코스피요. 코스피. 미증시는 당연히 오르고 네. 미증시는 당연히 오르는데 좀 이따 미증시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지만 네. 일단 여기서 만약 오른다고 예측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 속도보다 한국에 대한 금리 인하 속도가 더딜 거예요. 더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이 조금 안정성을 기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은 힘들어요. 여기서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 그 전제를 깔아야 돼, 가설을.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어떤 상승 하락에 대한 반복이 형태가 잡힐 텐데 추세 자체가 안정적으로 우상향 모멘텀은 한 번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금리 스프레드 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네.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확인하셨죠, 여러분들.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했어요. 미국이 금리 인하 단행 몇 프로 했죠? 여러분들 50 베이시스 포인트 했죠. 그러면 이 스프레드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스프레드는 뭐예요? 한미 금리 차예요. 한미 금리 차. 돈이라는 건요,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야지, 미국이 금리가 낮아야지 한국에 대한 어떤 투자 성향이 굉장히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큰 자본주의에서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미국이 금리가 낮으니까 미국에서 돈을 10억을 빌려서 한국에 더 높은 금리 상황이니까 여기 투자해. 이 개념이에요. 네네. 예. 근데 한국이 더 금리가 낮으면 매력도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외인 자금에 대한 유동성이 안 돌기 시작을 해요. 예.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뭐 헤지펀드의 구조적인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돈이 되는 대로 움직여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정성 있는 나라기 때문에 투자 성향이 외국인 입장에서 매력적이지만 지금은 금리 때문에 외인들의 투자가 들어오기 굉장히 힘든 구간이에요. 이거는. 미증시 아무리 날려다녀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S&P 어때요? 다우 어때요? 신고가 갱신했죠? 여러분들 코스피 어때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봐요. 결론만 얘기를 해서. 고점 갱신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외국인들이 자꾸 나가가지고. 그렇죠. 네. 유동성이 안 돌아요. 외인 자금이 들어와야지 증시가 살아나는 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코스피는. 지금 단타 종목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다만 이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수급이 다소 이전보다는 개선이 될 거다. 당분간은. 이 내용은 맞지만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뭐 이제 새로운 추세 있죠. 막 이렇게 팍팍 올라가는. 네. 이건 안 돼요.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스터님 지난 한 3주 정도 그런 얘기 계속 반복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현금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코스피가 오른다라고 하면 지금 이 구간에 또 분명히 매력적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제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까요? 네네. 진짜 금융위기 오잖아요. 진짜 완전 매력적인 데 나와요.
앞에 있는 10%짜리 먹을래요? 진짜 밑바닥 구간까지 내려가서 100%, 200% 먹을 수 있는 구간을 갈래요? 당연히 후자죠. 그럼 기다릴 줄 아세요, 좀. 근데 단타도 해볼 만하지 않나요? 단타는 네. 신의 영역이에요. 아, 신의 영역입니다. 투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금융에 투자를 한다. 네. 네. 그런데 금융에 투자를 하는데 그게 투자인지 고민을 해보세요. 냉정하게 얘기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성이 있는지 판단 여부를 내려보고 그 주식을 사야 돼요. 그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겠죠. 근데 굉장히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거지만 정말 살 때는 굉장히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이걸 왜 사요? 라고 했을 때 네. 이거 다 쓰잖아요. 제가 이거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정답에 가깝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러면은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상품성이라든가 어떤 중독성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내용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차트적인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가치주에 투자하는 사람이 살아남더라. 이 얘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이제는 미국 주식으로 좀 돌렸으면 하는 게 이제 미국 주식도 현금화하자고 하셨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이 오게 되면 이제 주요 네네네. 포커스를 왜냐면은 미국이 정말 좋은 나라라는 거를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네. 어떤 면이면 정말 경쟁의 끝판왕이에요. 미국은 밀리면요 그냥 회사 삭제됩니다. 산업에 대해서 어떤 진행 능력이라든가 발전 가능성이 없으면 도태돼요. 미국이란 시장은. 그러면은 정말 좋은 회사들만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고속 성장이 가능하고 그 판단만 할 줄 알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 갖고 제가 이제 미국 주식 관련해서 브리핑 드리는 이유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뭐 정리할게요. 이제 코스피는 뭐 오르겠지만 네네. 단타성에 아직 굉장히 가깝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고 당분간은 뭐 이제 국내 증시가 악화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아까 분위기보다는 모멘텀이 다소 살아나겠지만 강한 상승 추세로 이어지긴 힘들어요. 그 모멘텀이라는 건 한미 스프레드에 대한 축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인 자금이 일부는 들어올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측정하시면 돼요. 네. 이상입니다. 네, 달러 원 환율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연준의 B컵 금리 인하가 국내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 증시 당분간 상승할 수 있는데 단타의 영역이고 마스터님이 봤을 때에는 가치주에 좀 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더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나스닥과 관련한 두 번째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기업들과 손을 잡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는데 이 기사를 직접 마스터님이 뽑으셨잖아요. 그렇다면 뭐 SMR 관련주, 원전주 이런 쪽 살펴보자라는 의미로 뽑으셨을까요? 제가 사실 25년의 최대 수혜주를 하나 꼽으면 저는 그냥 전력이라고만 얘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전력이라고. 네. 사실 이제 AI는 공급량이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이제 어떤 그러니까 간단하게 비교를 할게요. AI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누구도 반박하진 않아요. 그거는 실제로 실적이 증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전력이 뒤따라오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전력난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구글, 엔비디아, 뭐 이제 다수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전력 에너지주에만 투자를 과감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듯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20년 계약을 했다. 진짜 너무 이거는 천재적이지 않나. 이 정도 들었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전혀 전력에 대한 효율 자체가 문제 없도록 난 진행하겠다. 근데 대기업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예요? 제일 문제가 여러분들 나라 규제죠. 미국에 대한 어떤
발전소 규제라든가 개발에 대한 규제라든가. 근데 그런 거를 하나씩 풀기 시작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도태되지 않거든요. 다른 나라 대비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에너지 규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이든, 트럼프 누가 됐든 간에 에너지 규제는 내년에 풀 거다. 그러면은 에너지주는 지금 현재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적정 주가는 아니다. 훨씬 많이 오를 수 있다. 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네. 정말 가치 있습니다. 전력주가. 관련해 갖고 계속 내용 점검은 하고 있지만은 지금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유동성도 측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간단해요. 주식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시장에 유동성이 많아야 돼요. 1번은 이거예요. 돈이 돌아야 돼요. 2번은 뭐예요? 성장성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핵심 코어예요. 여러분들. 근데 금융위기가 와버리면 어떻게 해요? 시장 유동성이 삭제가 되면서 아무리 좋은 가치주라도 하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게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왔을 시 25년도에 가장 상승률이 높은 종목은 전력주의 비중을 가장 많이 실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이네요. 내년이죠. 아마 그리고 실적 증명도 25년도, 26년도에 가장 극대화될 거예요. 아마 전력이. 근데 그 전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오늘은 원자력이었고 지난주에는 천연가스였고 다양하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풍력이든 수력이든. 네. 그중에서 가장 주목하시는 건 그럼 어떤 쪽이신가요? 천연가스죠. 지금 천연가스는 진짜 규제가 너무 빡세요. 너무 타이트해갖고. 근데 앞으로 그 공급 이제 수요량이 맞추려면은 어쨌든 규제를 풀 수밖에 없는 여건이 천연가스에 조금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진짜 가치가 낮아요, 여러분들. 자, 이제 노란톡방으로 관련해 갖고 차트 추후에 올려드리겠지만 내용 정리를 제가 하나씩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전력을 생산하는 국가는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실적이 증명이 될 텐데 주식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고점 갱신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천연가스가 주력인 데는 아직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는 가능성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평가가,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원래 전력주라는 게 리스크가 없어요. 쉽게 하락하질 않아요. 쉽게. 어느 정도 수요가 뒷받침되니까. 네. 근데 저는 앞으로 수요가 폭발할 거라고 생각해요.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AI 시대에 맞물리면은 전기세 많이 나올 거예요. 전기세 걱정들 하실 텐데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노란톡으로 좀 정리 드리도록 하고,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 높여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미 대선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든 에너지 규제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 전력주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 잘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또 나스닥 선물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선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매수해도 된다고 보시나요? 단기적으로? 네. 네. 지금 일단은 시장이 좀 불안정하거든요. 요새 좀 이제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최근 근 일주일 동안. 예, 이 고가에서 맴돌거든요, 계속. 근데 향후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는 10월에 안정성 있게 오를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네. 10월에 안정성 있게.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차트는 제가 사실 굉장히 단순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시청자분들. 지금 최근에 이게 채널 파동에 대한 어떤 채널이 좀 이루어지진 않지만은, 왜냐면은 이제 블랙 먼데이 같은 사건은 조금 제가 변수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근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상승 오파에 굉장히 가까운 개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이게 상승 우파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추세가 한 번은 더 우상향하는 모멘텀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생각을 해요. 마수님 그러면은 지금 오늘 되게 채팅창이 활발하거든요. 네. 네, 근데 걱정되네요.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김미자님께서 도대체 그러면 언제 금융위기가 오는 것이냐. 제가 그것도 얘기 드릴게요. 화끈하게. 화끈하게. 네. 네. 화끈하게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10월은 절대 아닌 것 같고. 네, 10월은 아니고요. 네네. 일단 이거부터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마지막 상승 파동을 좀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구간에서. 그러면은 이 구간에 대한 영역은 뭐예요?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미국 주식을 사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구간에 대한 영역은 뭐예요? 마지막 청산자리예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네, 만약에 내가 수익을 못 냈어 라고 했을 때 나는 왜 여기서 못 샀지를 반성해야 돼요. 이 구간에서 왜 못 샀지를 반성해야지 왜 이 구간에서 더 올랐는데 쟤는 팔라고 해? 이런 대응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힘들어져요. 주식을 보유하기가 굉장히.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이런 장이 또 안 올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온다고 확신해요, 여러분들. 다만 지금 구간은 상승장이 들어가지만 미국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청산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청산자리. 이것만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위기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랜만에 좀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좀 얘기를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역사적인 얘기만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 주식이 떨어지는 어떤 금융 위기에 대한 예측은요, 몇 가지로 나뉘거든요. 지금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요, 실적이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돈이 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코스피는 돈이 안 돕니다. 외인 자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미국 증시는요, 어떤 연관성이 유동성을 나타내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걸 설명드렸었죠,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영래포요? 네, 영래포예요. 아직 영래포가 돈이 남는다는 거는 시장에 들어올 돈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영의 수렴을 굉장히 할 때까지는 시장이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들? 영래포 뭐예요? 네, FOMC에서 돈이 있다는 거예요. FOMC에 시장 자금이 FOMC에 들어가고 있는데 긴축을 하니까 들어갔다가 이제 고점, 금리가 고점이고 이제 더 이상 영래포에 대한 부분보다 시장에 대한 수급이 영래포 자금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럼 시장이 수급이 도는 시점은 이 구간이에요. 근데 아직도 밑바닥에서 남아있다는 건 아직 상승에 대한 여력이 한 번은 있다. 그럼 이게 0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금융위기인가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고점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가 돼요, 그때부터. 그러면 위에서 몇 번은 흔들 거예요. 위에서. 마치 아닌 것처럼. 그 가능성이 높아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채권 스프레드 관련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죠. 제가 채권 스프레드를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0.5에서 조심하세요. 0.5에서. 그때부터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몇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기준으로 0.09네요. 최근에 채권 스프레드가 이제 0.26까지 갔거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보시면은 0.25까지 올라갔죠. 0.5를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스프레드가 다시 또 내려왔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오르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있죠. 네, 0.5에 다가서면은 그때부터 금융위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이 가능성을 시사를 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여러분들. 아직은 이제 10월, 11월까지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미증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끌어냈지만은 안정성 있게 청산하고 나가는 구간에 굉장히 가까워요, 여러분들.
계속 올랐잖아요, 미증시. 아니에요? 이게 마무리 상승으로 봐야 돼요. 의미 없이 이거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야, 계속 AI 볼 거야 이거보다 그 리스크를 측정하고 현금화를 천천히 진행하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지금 오히려 단타 구간이 잘 될 수 있어요. 예, 국내 코스피, 코스닥 이제 단타 구간에 적합성이 많고 이제 중장기에 대한 모멘텀 투자는 당분간은 어렵습니다. 예,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오늘 매수 사인 주셨는데 예, 어느 타점에서 그러면은 예, 차트 분석을 해야겠죠. 네. 예. 지금 마지막 상승을 좀 보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 지금 보면은 기준선하고 전환선에 대한 우상향 모멘텀이 이어지죠, 여러분들. 모멘텀이 이어지죠, 여러분들. 이게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ING형으로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밑에 지지 기준선으로 봤을 때 오늘 기준으로 볼게요. 오늘 19,930포인트 이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2만 포인트까지 내려가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 랠리를 다시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상황에서. 요 근 일주일 동안 2만 포인트에서 이제 막 2만 600포인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니까 단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보다 2만 포인트 한 번 더 내려오면 나는 그때부터 매수 대응하겠다. 이 관점으로 그냥 대응하세요. 이 관점으로. 그러면은 오히려 수익 내기가 원활해져요. 수급은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 예. 지표는 살짝 엉망이에요. 지표에 대한 분석, 차트에 대한 분석으로 지속 너무 디테일하게 접근해 버리면 힘든 장이 돼 버립니다. 하루는 팍 올랐다가 하루는 꺼지니까. 근데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추세라는 거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조정이 와버리면 만약에 올라가고 있어. 조정이 와. 나는 매수 볼 거야. 또 올라가. 이게 추세 차트에 대한 대응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최근 차트는 뭐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떨어졌다가 또 갑자기 올랐다가. 이게 제일 힘들어요.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들어요. 간단하게 2만 포인트 오면은 나는 그때부터 매수 대응할 거야. 이 전략으로 가시는 게 안정성이 있으면서도 수익성이 엄청 크게 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이 점만 참고해 주세요. 이 점만. 지금은 사실 이제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구간에 맞지만은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힘이 증시에 남아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매수 사인에 대한 대응이 오히려 수익성 개선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2만 포인트 매수 이렇게만 좀 전략 세우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작가님께서 너무나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미 증시 마지막 불꽃 파티가 남았지만 현금화에 주력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매수 쪽으로 오늘 사인을 들어주셨는데 현재 2만에서 2만 600포인트 사이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2만 포인트까지 눌려줬을 때 그때 매수로 보고 대응하시는 거 전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융 위기가 오는 그 힌트에 대해서는 영래포 자금이 0이 될 때 그리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0.5가 될 때를 주의해서 잘 살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채팅창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바로 TSMC거든요. 오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종에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최근에 이 반도체 피크아웃론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마스터님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저는 반도체는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부가적으로 AI가 개발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거는 제가 노란톡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내용이 좀 길 수가 있어요. 네, 내용이 좀 길 수가 있기 때문에 TSMC 관련해 갖고 이제 순이익이 전년 대비 54% 급증했거든요. 근데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게 나온다고 해갖고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 이 생각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지 않은 생각일 것 같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 대장주면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잖아요. 네. 현재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떠나가고 SK 하이닉스는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D램이랑 HBM 수요 이런 부분 때문에 갈리는 걸까요? 사실 여기 우리 전 방송이 네. 신들의 매매시. 네, 신들의 매매시잖아요. 네네. 굉장히 이제 제가 대답하기 민감한 질문이거든요. 네. 그분들이 너무 더 잘하시니까 네. 국내 주식 관련해서는 네네.
근데 이제 대장주는 이제 뭐냐면은 그 시장 그 나라의 유동성하고 굉장히 맞물려요. 사실 유동성에 중국 증시가 왜 폭발해요, 여러분들? 부양채권이잖아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대장주가 제일 먼저 오르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장주가 힘들죠. 힘들어요. 예, 국내 수급하고 귀결이 되겠죠. 이제 대만하고 좀 다른 여건이다. 근데 뭐 이 정도면은 전년 대비 54% 그좀 서프라이즈죠. 서프라이즈. 예. 좀 불안합니다, 솔직히. 그냥 저는 이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좀 반도체 전 세계적인 공급을 좀 다 뺏길 수 있는 판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관련해 갖고 제가 노란톡에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정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길게 얘기할 문제이기 때문에 노란톡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떤 질문이든 또 답변을 잘 해주시는 해왕 마스터님이시니까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네, 크루드 오일로 오늘은 조금 넘어가서 시세와 그리고 또 전략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유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을 피격할 수 있다는 위험 프리미엄은 대부분 제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오늘 개장 이후에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 10분경 70.94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0.48% 정도 상승한 70.7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또 전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매도, 오늘 단기적으로 매도인가요? 지속적으로 좀 매도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이제 78달러 매도를 좀 얘기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근데 최고점이 최근에 이제 78.46달러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이 저항대에 대한 이탈을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선.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는 78달러 내외에서 이제 매도 보고 좀 길게 보셔도 됩니다라고 판단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추세적인 부분에서 다시 65달러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에요. 78달러에서 이제 반 이상은 좀 넘어왔죠. 근데 아직도 추가적인 하락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은 드는데 많은 얘기가 와요. 뭐 이제 중동 관련 내용도 나오고 이제 오펙 관련 내용도 나오지만 제가 제일 어떤 시장에 대한 앞으로 향방을 측정했을 때 강한 추세나 가당 연결이 있을 때는 미국 또는 오펙이 개입돼야 된다고 항상 좀 얘기를 해와요. 중동에 대한 어떤 전쟁 이슈보다는. 근데 지금은 그 이슈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똑같아요. 하방 박스 랠리예요, 그냥. 이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하방 박스 랠리. 아시겠죠? 하방 박스 랠리입니다. 지금 이제 MACD가 일본 기준으로 이제 음봉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속적인 하락을 다소 당분간 다음 주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 여부를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관망을 하세요. 이게 어떻게 차트가 보통 이루어지냐면은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귀결을 시킬게요. 예, 오르고 그냥 떨어집니다. 예, 오르고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참고하시면 돼요. 오르고 떨어집니다. 오르고. 지금은 전일, 전전일에 대한 어떤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에요. 간단한 대응으로. 예. 이 정도만 참고하시고 65달러까지는 추가적으로 한 번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다음 주부터. 그러면은 차트에 대한 대응 영역을 어떻게 좀 이루어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매도 추세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는요. 굉장히 간단하게 봐야 돼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냥 MACD 60분 봉상 음봉 들어갈 때 그때부터 나는 매도 대응할 거야.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그러면은 이 전반적인 하락 구간이 이어지면요. 매도 구간에 대한 어떤 몇 차례가 포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익성이 엄청 크게 나요. 그 부분만 대응하셔도. 한 번에 어떤 손절은 나올 수 있겠지만 수익성 자체가 크게 나오는 구간이 확실하게 생겨요. 여러분들. 지금은 간단하게 시황은 뭐냐면 시황이 큰 이슈가 없습니다. 그러면 65달러, 이제 70달러,
대한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78달러에서 65달러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 하에 매도성에 대한 접근으로 MACD가 60분 봉상 음봉일 때만 다음 주 대응하셔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전일 하락에 대한 조정분이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최소한 72달러 매도가 대응이 돼야 돼요. 72달러. 72달러예요. 예. 리스크가 큽니다. 72달러 매도 대응으로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100틱 이상은 좀 올라야지 대응이 가능한데 그것보다 다음 주에 대응하시면은 수익성이 오히려 더 개선될 거예요. 특히나 MACD가 60분 봉상 음봉을 만들 때 네네. 그때 매도로 대응하자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것만 대응하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많이 올랐다가 65달러까지 하락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마스터님이 예상을 해주셨고요. 매도로 대응하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골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시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시세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 보시게 되면은요, 전반적으로 우상향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 36분경 2,708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0.61% 정도 상승한 2,70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골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매수인가요? 아, 이거 진짜 무서운 매수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하지만 제가 되게 솔직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금에 대한 분석을 예전에 했었어요. 이게 분석이 안 된다. 분석이 안 돼요. 그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통화정책 달러 인덱스 보고 평가하는 게 예측치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제 인도랑 이제 중국 쪽에서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만 하고 있지 금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앞으로 상승이 이어질 겁니다라는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금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최근에. 네. 근데 어떤 한 분석도 디테일하지가 못해요. 요 가설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런 분위기더라. 예.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솔직히 금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범주 안에 못 들어와서. 근데 다들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아, 금 좀 사둘 걸. 금 좀 사둘 걸. 근데 지금은 시기상 굉장히 전 늦었다고 판단이 들고요. 사실 지금 파동이요 거의 다 완성이 돼 버렸어요. 금이. 이게 제 불안 요소예요. 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보통 이제 추세선을 그을 때 굉장히 간단하게 보는 경향이 커요. 지금 상승 추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상단에 대한 이 추세가 여러분들 채널링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구간이 떨어질 때 있잖아요. 이 기준치로 이 지지를 평가하거든요. 앞으로 여기 나오면 나는 매수를 볼 거야. 이런 생각들 하시죠. 근데 보통은 그런 생각으로 채널을 단순화시키는데 다음 마디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음 마디. 그러면은 여기 구간 말고 이 구간에서 대응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밑에 지지를 볼 때 두 개를 긋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핵심만 얘기를 할게요. 이 상단에 대한 어떤 채널 링으로 이 지지 구간을 구했을 때 매수에 대한 타이밍 적기는 이 구간에 굉장히 가까웠다라는 평가가 내려져요. 그리고 지금 상단에 다시 닿죠. 그러면은 굉장히 하이 리스크라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추가적으로 매수를 보기에. 금에 대한 분석도 제가 노란톡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굉장히 짧네요. 이상입니다. 네, 매수 사인 들 수 있겠으나 리스크는 높은 상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환율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이 오늘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연준과 같은 방향의 통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크게 하락하거나 미국 달러화가 홀로 상승하진 않을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당분간 두 가지 통화는 박스권 움직임 예상이 된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또 거시경제도 짚어주셨는데요. 영내포 자금이 0이 되고 장단기 채권 스프레드가 0.5 지점에 이르게 되면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나스닥은 상승 우파에 가까워지는 중이고 기준선과 전환선이 우상향을 그리고 있으니 2만 포인트까지 눌림을 주면 그때 매수로 대응하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